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죠. 2025년 9월 11일 한 남자의 죽음이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 파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추모했지만 몇 시간 만에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이에요. 그날 새벽 베이징 차오양구 선샤인 어퍼 이스트 주거단지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건물 아래의 혈웅덩이 속에 37세 배우 우밍룽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거죠. 위층 창문 스크린은 파손되어 있었고 창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몇 시간 만에 지방당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실수에 의한 추락사라는 거였죠. 12시간 이내에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밍룽이 누구였는지부터 살펴보겠어요. 그는 1988년 6월 15일 중국 서부 신장의 부루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겸손한 가정 출신으로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와 피트니스 코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그의 연예계 데뷔는 2007년 마이쇼, 마이스타일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가로 시작되었어요. 2013년에는 해피보이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0위 안에 들었고 우승자 하운이와 절친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우정은 나중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2015년 드라마 고공주에서 9번째 왕자 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 2017년 양미와 함께 출연한 영원한 사랑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동료들과 팬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우밍룽의 성격이었어요. 명성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전문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그는 논란이나 스캔들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그는 가족처럼 아끼던 2마리 개, 피와 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사망 전 몇 달 동안 우밍룽은 극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촬영장에서 지낸 후 6월 말 판타지 시대극 밤의 끝으로의 여행 촬영을 마쳤어요. 빛바랜 장군과 전통 중이합 두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망 며칠 전부터 우밍룽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추락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그들이 주는 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더러운 돈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환각도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죽기 몇 시간 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들이 언제든 날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의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 그 더러운 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9월 10일 밤 사망 전날 우밍룽은 선샤인 어퍼 이스트 단지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열린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대략 12명에서 16명 정도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모임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우밍룽이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밍룽이 술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다음 날 촬영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과음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어느 시점에 그는 모임에서 떨어져 나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9월 11일 새벽 2시 직후 테라스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가 추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들에는 우밍룽이 베이징의 불가리 호텔에서 주거단지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주장되었어요. 다른 영상에는 그가 약해진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일부 영상에서는 그에게 술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전 6시 개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참혹한 현실을 발견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응급구조대는 이미 명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늦은 오전 당국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사라는 거였죠. 대만의 한 변호사 얀칭은 이후 공개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사를 단 12시간 만에 적절히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속도만으로도 즉각적인 경고 신호가 나타났죠.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겠어요. 건물의 CCTV 영상은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을 믿느냐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거나 삭제되었을 수 있어요. 부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주장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이 응급실 CCTV 영상을 유출했다고 해요.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우밍룽은 오전 2시 58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전 3시 12분에 소생술이 실패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오전 3시 20분에 그의 소속사 직원이 그의 소지품을 수거하러 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전 3시 45분에는 복면을 쓴 여성이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9월 16일 우밍룽 사망 5일 후 그의 스튜디오는 어머니 명의로 추정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에서는 우밍룽이 음주 후 실수로 추락했다고 밝혔고 경찰이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 22일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지부는 공식 경찰 보고서를 발표했죠. 사망 원인이 사고이며 음주 후 발생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어떠한 범죄 행위도 배제했다고 밝혔어요. 현장 조사, 법의학적 검사, 신문, 비디오 감시를 포함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당국은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3명의 여성을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9세의 유에는 우밍룽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주장을 조작한 혐의를, 41세의 슈는 감시 시스템이 파괴되었고 우밍룽의 어머니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40세의 정은 조작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밍룽의 죽음에 대한 이론을 퍼뜨리면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온라인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어요. 특히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공식적인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왜 수사가 그렇게 빨리 종결되었는지 묻고 공식 보도의 모든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추모 게시물처럼 이러한 질문들도 체계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차단되거나 다른 콘텐츠로 리디렉션되었죠. 실시간 검열이었어요. 이러한 검열 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증폭시켰습니다. 인터넷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대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제적인 청원이 제기되었고 외신의 보도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추측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시할 내용은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가장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들을 다루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 만찬을 둘러싼 주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누가 더 참석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6명의 참석자를 확인했고 토론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가 거의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어요.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파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한 사람을 이해해야 해요. 그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7인 중 한 명으로 사실상 중국의 통치위원회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의 이념, 선전, 검열을 담당하죠. 중국에서 12시간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전국적인 은폐 공작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진 온라인 주장에 따르면 그 파티에 참석한 두 사람은 이 고위 인사의 사생아라고 해요. 첫 번째는 공산당 엘리트의 자녀를 지칭하는 중국 속어인 2세대 홍위병으로 묘사됩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는 겨우 18세에 정부 직책을 맡았는데 중국에서는 유력한 가족 연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점은 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국 인터넷에서 체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우밍룡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2013년부터 우밍룡의 경력을 관리해온 구형 기업인 TNE 미디어의 통제자 또는 권력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우밍룽의 경력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제했어요. 팬그룹을 조직하여 우밍룽의 기회를 조작하고 큰 기회가 와도 떠나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계약으로 그를 가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고 이 이름은 더 큰 추측을 불러일으켰어요. 1996년 6월 푸젠성 푸조에서 태어난 젊은 배우입니다. 흥미로운 타임라인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앞서 언급한 권력자는 정확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푸조에 있는 푸젠 사범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바로 이 배우가 태어난 곳에서 말이죠. 두 사람은 중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을 공유해요. 남성들은 사생아에게도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배우의 본명은 문자 그대로 정치와 군사를 뜻하는데 강력한 가문의 연주를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사진들을 비교하며 눈에 띄는 외모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이 배우는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스타들의 지원을 받아 풍부한 연기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론의 조사가 그의 가족 배경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그 정도의 미스터리는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그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중국 본토의 모든 논의는 몇 분 안에 삭제되거든요. 일부 온라인 이론가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권력자의 사생아라고 주장해요. 이 이론에 따르면 한 명은 나이가 더 많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더 어리고 연예계에 종사하며 그날 밤 더 직접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에는 정치 엘리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 추측에 따르면 여러 연예계 인사들도 거론되었습니다. 한 배우는 우밍룬과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그들은 이웃이었거든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이러한 모임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는 그녀가 당시 상황을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녀가 우밍룬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 그를 파티에 유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루를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또 다른 배우는 특히 잔혹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우밍룬을 속여 참석하게 했다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는 그가 도망치려던 우밍룬을 붙잡아 구타하고 차에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의 동기에 대한 주장은 질투심이었습니다. 우밍룬이 사망하면 그가 그의 직업적 기회를 물려받게 되지만 그의 프로그램은 이제 대규모 보이콧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 누가 우밍룬을 해치려 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든 주장이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우밍룬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나 되는 등록증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설립했거나 운영하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에 등록된 등록증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일부는 특이한 분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총기나 화약 같은 카테고리였죠. 배우가 무기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이 왜 필요할까요? 명백한 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배우의 신원이 그의 완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일은 중국 연예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에요. 유명인의 이름과 신원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 운영을 합법화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오랜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사실상 유명인의 이름과 신원을 가져와 그들의 신원으로 회사를 등록하면 갑자기 페이퍼 컴퍼니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만약 우밍룬이 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만약 그가 불법 금융활동이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과 무의식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그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돈 때문에 토하고 싶다고 말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확인하기 훨씬 더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주장에 따르면 우밍룬의 사망 후 시신에서 USB 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오디오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해요. 한 파일에서는 그의 배를 갈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디오 파일에는 우밍룬으로 추정되는 약화된 남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으며 누군가 걱정 마세요. 그는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만약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9월 파티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돈 세탁 작전에 대한 회의였다고 해요. 수십억 원을 영화 투자 논의로 위장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밍룬이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USB 드라이브, 녹음 파일, 문서, 자금 세탁 네트워크 증거 등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9월 파티에서 우밍룽은 더 이상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빠져나가고 싶어 했어요. 증거가 있었거든요. 만약 우밍룽이 이 증거를 공개한다면 그는 단순히 자금 세탁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관리 중 한 명의 아들들을 연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그리고 그 권력자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밍룽은 제거되어야 할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 권력자가 중국 검열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여 나중에 그것을 은폐할 만큼 강력했어요. 그의 사망 전 마지막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무언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조난 신호처럼 보이는 손짓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40 신호로 알려진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호였죠. 손동작 외에도 시청자들은 우밍룽의 몸에 눈에 띄는 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스트리밍 중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이 갑자기 끊겼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사람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고 미리 경고했다면 그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그는 남은 유일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기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던 거죠. 우밍룽의 사망 후 그의 어머니는 장례 준비를 위해 베이징으로 왔어요. 이 여성은 아들로부터 절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더러운 돈,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메시지였죠. 9월 16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공식 해명을 받아들이고 추측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발언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속으로 슬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들이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보낸 절박한 메시지들을 생각하면 그녀의 완전한 침묵은 사람들의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밍룽의 어머니는 어디에와 같은 온라인 캠페인이 등장하여 그녀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 요구했어요. 아마도 가장 폭발적인 주장 중 하나는 선샤인 어퍼 이스트 단지 주민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 퍼진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수십 가구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주민들이 입막음 돈을 2번이나 받았고 각 금액은 약 100만 원, 약 14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수십 세대에 걸쳐 분산된다면 총액은 수억 원에 달할 거예요.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 주민은 우밍룽의 시신을 목격하고 나중에 수만 원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해요. 그날 밤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묻자 그 주민은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매우 큰 소리가 들렸지만 관리인은 가족이 물건을 던지는 소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려고 하면 위협을 받았다고 해요. 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지고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였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밍룽이 죽은 후 그 단지에 있는 100가구 이상이 갑자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 주민들은 거의 변함없이 침묵을 지켰고 말을 하기를 거부했으며 감시 카메라 영상에 대한 접근도 거부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해피보이즈의 하온이, 우밍룽의 절친한 친구는 애도하는 미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푸찬에서 열린 음악축제에서 그는 쓰러지는 흰 형체, 깨진 유리, 모래시계, 흩어진 시계 조각 등을 보여주는 무대 영상으로 공연을 펼쳤어요. 배경에서는 떨어지는 인물을 잡으려는 듯 손이 뻗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추모의 표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데는 위험이 따랐거든요. 그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던 배우 리팅찬은 위협을 받았어요. 하우니의 가족 배경이 폭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한 하우니의 대만인 멘토인 순운동은 죽음의 카운트다운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곧 자살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밍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관련된 제작물은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어요. 러브 앰비션의 출연진은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이콧했어요. 우밍룽의 아파트 근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불가리 호텔은 평판에 타격을 입었어요. 대중의 불신이 물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게시물은 몇 분 내에 삭제됩니다. 계정이 정지되어요. 해시태그가 차단되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영원한 사랑 출연진 목록에서 우밍룽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로 인해 대중의 기억에서 그의 존재를 지우려는 압력이 있다는 추측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온건함이 아니에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공격적인 검열이거든요. 당국은 이를 소문을 막기 위한 클린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텔레그램과 시그널과 같은 암호화된 플랫폼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은 중국 당국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국제 포럼을 이용했습니다. 삭제가 있을 때마다, 체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국제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 BBC 중국어 등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어요. 분석가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가 너무 빨리 종결되어요. 증거 부족, 증인 침묵, 지속적인 검열 캠페인. 이는 중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명인 사망 사건은 아니었지만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증거가 사라지고 의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단 12시간 만에 종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의 감시 영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급한 더러운 돈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의 발언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삭제되기 전에 유포되었다고 주장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증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건물 거주자들은 침묵을 지키기 위해 돈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인가요? 왜 백율 가구가 갑자기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적극적으로 억제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는 투명한 답변이 필요해요. 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면 추측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측, 특히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할 경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는 사건의 알려진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당한 질문이지만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밍룽의 죽음은 조사의 투명성, 강력한 산업계에 속한 개인의 보호에 대한 더 큰 의문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 내용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격적인 검열과 법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책임과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고 증거가 은폐되고 목소리가 침묵하는 한 이 사건은 공식적인 설명과 대중의 신뢰 사이의 간극을 드러낼 거예요. 우밍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잊지 않으려는 팬들,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 감시단, 그리고 편리한 설명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으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실을 전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삶의 가치가 다른 삶보다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죽음은 철저한 조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권력은 책임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우밍룽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의 가족도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 모두도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고 정의는 검열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진실을 추구하는 한 그들의 침묵 작전은 실패할 거예요.